이 연주곡은 재벌가 저택의 거실에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5년간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피아노였어요. 건반을 누르고 있는 건 며칠 전 새로 들어온 경호원이었습니다. 한 번도 피아노를 배운 적 없다던 그 청년이 막힘없이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때 집으로 돌아온 회장 가족은 현관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왜 회장 가족이 경호원의 연주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시우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 눈을 뜬 것인지 아니면 꿈에서 깨어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고 낡은 천장 한 구석에는 여전히 물이 샌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29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올려다본 천장이었죠. 시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자신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옆방에서 할머니의 장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우는 소리를 죽이며 이불을 개고 어젯밤 다림질해 둔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싸구려 천이었지만 주름 하나 없이 단정했습니다. 이 옷이 자신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다 줄 거라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명성그룹, 그 회장의 전속 경호원, 면접을 볼 때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을 때도 시우는 내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재벌가의 문턱을 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시우는 어깨를 펴고 턱을 당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맸습니다. 심장이 가슴팍을 세차게 두드렸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경호원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시운이 나가보니 할머니는 벌써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떨려도 새벽부터 손자를 위해 밥을 짓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었죠.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시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첫 출근인데 밥은 먹여보내야지. 어서 앉아. 시우는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별것 아닌 반찬들이었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것들이었어요. 시우는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손 괜찮으세요? 이거 늙으면 다 이래. 신경 쓰지 마.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지만 시우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값도 병원비도 늘 부족했습니다. 이번 일자리를 얻은 것은 시운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시우는 29년 동안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부모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주 어릴 때 할머니 품에 안겨 이 집에 왔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할머니와 살게 되었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는 게 맞을 겁니다. 할머니가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잘 다녀와. 우리 시운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현관에서 할머니가 시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르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했어요. 시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금방 올게요, 할머니. 그렇게 시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탄 뒤에야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집에서 강남 한복판의 재벌가 저택까지 2시간이 넘는 거리였어요. 버스에서 내린 시우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택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경비원이 2명 서 있었고 그 뒤로 길게 뻗은 진입로가 보였어요. 진입로 양옆에는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같았습니다. 시우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진입로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어요. 혹시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닐까? 괜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저택의 현관에 도착했을 때 시우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거든요. 유럽풍 건물의 널찍한 정원. 분수대에서는 맑은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실제로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복장에 날카로운 눈매. 이 저택의 가정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시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김시운 씨 맞죠? 따라오세요. 가정부는 별다른 인사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시운은 묵묵히 그 뒤를 따랐어요. 현관문을 넘어서는 순간 시우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현관홀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냄새. 깨끗하고 차갑고 어딘가 공허한 향기였습니다. 이쪽이에요. 가정부의 목소리에 시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를 따라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오르고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택은 미로 같았어요. 며칠은 걸어야 이 구조를 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정부는 저택의 규칙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디를 출입할 수 있고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회장님의 일정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비상시에는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러다 복도 끝에서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거실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정원의 푸른 잔디가 보였고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운의 시선은 그 모든 것을 지나쳐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피아노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햇살이 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검은 표면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마치 이 공간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면서도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운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리움 같기도 하고 두려움 같기도 한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저릿해졌어요. 마치 저 피아노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시우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쳐본 적도 가까이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까요? 왜 눈을 뗄 수가 없는 걸까요? 저 피아노는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가정부의 목소리가 시운을 깨웠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녀가 단호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저 피아노요. 누구도 건드려선 안 돼요. 청소도 사모님만 하시고
다른 사람은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어요. 왜 저렇게 좋은 피아노를 아무도 치지 않는 걸까? 왜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걸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건 좋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피아노 앞에 앉으면 어떤 느낌일까? 건반에 손가락을 얹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신 차려 시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넌 여기 피아노 치러 온 게 아니야. 경호원이야. 일이나 제대로 해. 시우는 피아노에서 시선을 떼어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것 같은 기이하고도 아련한 감정이 한동안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시우는 정식으로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 박태성은 61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짧게 깎은 머리카락에는 흰색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사람보다 더 예리했습니다. 시운 앞에 선 그는 한동안 말없이 시운을 바라보았어요. 김시운. 회장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시운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회장님. 자네가 새로운 경호원이군. 경력을 받네. 군 특수부대 출신에 경호 자격증도 있고 나쁘지 않아.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평가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우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시우는 그 몇 분 동안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어요. 재벌의 위험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우는 저택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조를 익히고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경호원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장 부부와 그의 아들인 박시연 상무가 유독 거실을 피해 다니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더 빠른 동선이 있는데도 굳이 복도를 돌아서 이동했습니다. 마치 거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 거실에 있는 그것을 보면 안 되는 것처럼요. 피아노였습니다. 그들이 피하는 건 바로 저 피아노였어요. 시우는 의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관찰했어요. 저녁 무렵 시우는 또 한 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회장의 부인이 거실에 있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천으로 피아노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쓰다듬듯이요. 그러다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한참을 피아노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닦지도 않았어요. 그저 피아노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피아노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왜 회장님의 부인께서는 피아노 앞에서 우는 걸까? 왜 다른 가족들은 피아노를 피해 다니는 걸까? 그때 복도 저편에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은 거실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그의 시선이 아내에게 향했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요. 시우는 회장이 다가가 아내를 위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더니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아니, 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시우는 그 모습에서 깊은 슬픔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둘러싼
말로 꺼내지 못하는 상처가요. 시우는 그날 밤 자신에게 배정된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저택 한 구석에 있는 직원용 숙소였어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첫날 무사히 마쳤다고요.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아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햇살을 받아 빛나던 표면, 처음 보는 순간 밀려왔던 그 기이한 끌림. 왜 그랬을까요? 왜 그 피아노 앞에서 가슴이 그렇게 뛰었을까요? 시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피아노는 평범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금기이자 누군가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왠지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직감이었지만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될 터였어요. 쓸데없는 생각은 접어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 멜로디가 맴돌았어요. 들어본 적 없는, 그러나 왠지 익숙한 선율이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시우는 겨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재벌가 저택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저택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우는 조금씩 이곳의 리듬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저택 외곽을 순찰하고 7시에는 회장의 일정을 확인하고 8시부터는 본격적인 경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이었죠.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아노였어요. 시우는 업무 중에 거실을 지나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피아노 쪽으로 향했어요. 검은색 표면에 비치는 창밖의 풍경, 닫힌 건반 덮개 위에 내려앉은 햇살.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마주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시우는 피아노와 아무런 인연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와 살던 작은 집에는 악기라고는 낡은 라디오밖에 없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근처를 지나간 적도, 피아노 연주를 가까이서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저 악기 앞에만 서면 심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요? 시우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경호원이 쓸데없는 감상에 빠져 있을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관찰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간 저택 생활을 하면서 시우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회장과 그의 아들 시연이 유독 거실을 피해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같은 장면이 반복되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식당으로 갈 때 거실을 통과하면 훨씬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복도를 돌아서 갔어요. 마치 거실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요. 시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거실 옆 계단 대신 저택 반대편에 있는 계단을 이용했어요. 동선이 2배나 길어지는데도요. 두 사람은 피아노가 시야에 들어오는 것조차 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지? 시우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첫날 가정부에게 들은 경고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저 피아노는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단순한 주의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감정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우는 2층 복도에서 회장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소리.
천이 무언가를 쓸어내리는 소리 같았어요. 시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계단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거실에 회장 부인 서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서서 하얀 천으로 건반 덮개를 닦고 있었어요. 동작이 아주 느렸습니다. 천을 쥔 손이 피아노 위를 쓰다듬듯이 움직였어요.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어루만지는 것처럼요. 눈은 피아노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서영의 손이 건반 덮개 위에서 멈췄습니다. 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어요. 서영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아노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피아노의 검은 표면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 눈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의 슬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영은 천천히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더니 다시 피아노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정성스럽게요. 마치 자신의 눈물 자국을 지우듯이.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이었습니다. 태성은 거실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내에게 향했어요. 피아노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아내를요. 시우는 회장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시우는 회장이 다가가서 아내를 위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깨를 감싸주거나 괜찮다고 말해주거나 적어도 곁에 서 있어 주기라도 할 거라고요. 하지만 태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견디는 것처럼요. 그리고 몸을 돌려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은 빨랐고 등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장면을 한순간이라도 더 보면 무너질 것 같다는 듯이요. 시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아내를 외면한 게 아니었어요. 차마 마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 피아노 앞에 서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피하는 거였어요. 아들 시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시우는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였어요. 말로 꺼내지 못하는 25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 누군가를 잃어버린 슬픔이 저 검은 표면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우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시우는 직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낮에 본 장면이 계속 맴돌았어요. 피아노를 닦으며 우는 회장님 부인. 그 모습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회장님. 거실을 피해 돌아가는 회장님의 아들. 이 집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밥맛이 없어 보이네요.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가정부가 쟁반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 아닙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시우는 황급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가정부는 맞은편에 앉으며 시우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 집 분위기가 좀 무겁잖아요.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부는 밥을 먹으며 말을 이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다 대답해 줄 순 없지만. 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어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 피아노요. 왜 아무도 안 치는 건가요? 가정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건 알려줄 수 없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슬픔 같은 것이 묻어 있었어요. 오래된 일이에요. 이 집에서 제일 아픈 상처죠.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좋아요. 알아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가정부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날 밤 시우는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일, 이 집에서 제일 아픈 상처, 가정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피아노와 관련된 무언가가 이 가족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아노 앞에 서지 못하는 걸까요? 시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허공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마치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요. 해본 적 없는 동작인데 손가락은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왜 자신은 저 피아노에 끌리는 걸까요? 왜 피아노를 보면 가슴이 아려오는 걸까요? 왜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동작이 몸에 익은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자신과 이 집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저 경호원으로 고용된 것뿐이었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와 이 집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 시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피아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닫힌 건반 덮개, 그 위에 떨어진 눈물방울, 그리고 어디선가 멜로디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아주 희미하게, 아주 멀리서요. 익숙한 듯 낯선 선율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시우는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 따뜻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건반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곡이었어요. 무슨 곡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손끝이 그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깨어나면 기억나지 않을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남은 감각은 아침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택에서 일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시운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시운을 불렀어요. 서재에 들어서니 태성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운이 인사를 하자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김시운, 네 회장님, 내 아들 시연이를 알고 있지? 시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시연 상무, 회장의 외아들이자 명성그룹의 차기 후계자였어요. 저택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중요한 전시 프로젝트가 시작되네. 시연이가 총괄을 맡았어. 자네가 그 아이의 전속 경호와 운전을 담당해주게. 시우는 잠시 당혹스러웠습니다. 회장의 전속 경호원인 자신이 갑자기 아들의 담당이 되다니요. 하지만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태성은 시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시연이는 혼자 많은 걸 짊어지고 있네. 곁에서 잘 지켜주게.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시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우는 처음으로 시연의 공식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아침 7시 시우는 저택 현관 앞에서 검은색 세단의 운전석에 앉아 기다렸어요.
7시 30분 정각에 시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깔끔하게 넘긴 머리카락. 29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롭고 세련된 인상이었어요. 시연은 차에 오르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해요. 네, 상무님. 시우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보았어요. 시연은 이미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옅은 그림자가 져 있었어요. 잠을 많이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오전에는 전시장 현장 답사, 점심에는 협력사 대표와의 미팅, 오후에는 본사에서 임원회의. 시연은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회의실에서 회의실로, 현장에서 현장으로. 시우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회의 중에 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질문에는 막힘없이 답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날카로웠습니다.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시우는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것을 보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시연은 잠시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모습이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누군가 다가오면 곧바로 표정을 바꾸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피로함을 본 사람은 시운뿐이었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시우는 차를 몰아 저택으로 향했어요. 뒷좌석의 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어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낮에 회의실에서 보여주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피곤한 29살 청년의 얼굴이었어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갑자기 시연이 말했습니다. 시우는 살짝 놀랐어요. 상무가 먼저 말을 거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닙니다. 상무님이 더 고생하셨습니다. 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고생이라. 그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매일 이런 식이에요. 회의하고, 보고하고, 또 회의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지쳐 보여도 안 되고,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가끔은 숨이 막혀요. 시우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연은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시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행사였어요. 시연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시장 디자인부터 협력사 관리, 홍보 전략까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책임은 고스란히 그의 몫이었죠.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시연의 얼굴에서 점점 생기가 사라졌어요. 밥을 제때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시우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미팅이 길어져서 시연은 밥을 먹지 못했어요.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시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차를 세웠습니다. 상무님, 잠시만요. 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시우는 말없이 차에서 내려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의 손에는 삼각김밥 2개와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드세요. 다음 일정까지 30분 있습니다. 시연은 잠시 멍하니 삼각김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어요.
이번에는 쓸쓸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시연은 삼각김밥 포장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상하네요. 네.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시연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다들 제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기 전에 먼저 판단해요. 상무님은 이게 필요하실 거다. 상무님은 이걸 좋아하실 거다. 근데 틀릴 때가 많아요. 시우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김시훈 씨는 묻지 않네요. 판단도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걸 해줘요. 시연이 고개를 돌려 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게 편해요. 시훈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시연은 차 안에서 종종 시훈에게 말을 걸었어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힘들었다는 것, 협력사 대표가 까다롭다는 것, 아버지의 기대가 무겁다는 것,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시훈에게는 할 수 있었어요. 시훈은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시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 판단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시연은 처음 알았어요. 전시 프로젝트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해외 협력사와의 화상회의가 새벽 2시에 잡혔어요. 시차 때문이었습니다. 시연은 본사 회의실에서 홀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시우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건 새벽 4시였어요. 시연이 회의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리는 게 보였어요. 시우는 재빨리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시연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시우는 시연을 부축해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시연은 뒷좌석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어요. 미안해요. 잠깐만 눈 좀 붙일게요. 시우는 대답 대신 담요를 꺼내 시연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차에 항상 비치해 두던 것이었어요. 시연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시훈 씨. 시훈은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시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잠든 얼굴에는 낮에 보이던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사람의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시우는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마음,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시운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연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요. 시우는 그 생각을 털어내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따뜻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전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운과 시연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저택을 출발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날이 많았어요.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만 하루에 3시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우는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알아챈 건 신호 대기 중이었어요. 빨간불에 차가 멈춰 섰을 때 시우는 습관적으로 운전대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검지와 중지가 번갈아 운전대를 두드렸어요. 특별한 리듬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생각에 잠기거나 무언가를 기다릴 때면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그때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았습니다. 시연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창문 아래 손잡이 위에서 검지와 중지가 번갈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듬도 비슷했어요. 시우는 순간 손가락을 멈추고 백미러를 응시했습니다. 우연이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신호 대기 중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 미팅 장소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시훈 씨, 잠깐 커피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따뜻한 카페라떼로요. 시럽은 없이요. 시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근처 카페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문을 하려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소에 마시는 커피와 똑같았습니다. 따뜻한 카페라떼, 시럽 없이. 시훈의 취향 그대로였어요. 카페에서 나와 차에 오르며 시훈은 커피를 건넸습니다. 여기요, 상무님. 고마워요. 시연은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시훈 씨는 커피 안 마셔요? 저도 같은 걸로 샀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같은 거요? 네, 카페라떼, 시럽 없이요. 시연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취향이 같네요. 시훈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어요. 따뜻한 카페라떼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는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전시장으로 향하는 길, 빗줄기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시우는 운전하면서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비 냄새를 맡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꼭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와 비 냄새를 들이마셨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리니 시연도 뒷좌석 창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튀어 들어오는 것도 개의치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살짝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우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상무님도 비 오면 창문을 여세요? 자신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시연이 눈을 뜨고 시운을 바라보았어요. 네, 어릴 때부터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비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시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금 자신이 생각한 것과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시운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시연은 잠시 시운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이상하네요. 닮은 게 맞네요, 우리. 그 말에 시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거든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어요. 손가락으로 리듬을 타는 습관, 커피 취향, 비 오는 날의 행동까지 세 가지가 모두 같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날 이후로 시우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시연은 생각에 잠길 때 오른쪽 귀를 만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시운도 마찬가지였어요. 긴장하면 목 뒤를 쓸어내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순서도 똑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늦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시훈 씨, 혹시 어릴 때 어떻게 자랐어요? 시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연의 눈빛이 진지해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기억이 없어요.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렇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희미해요. 4살 이전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 말로는 그때 좀 아팠대요. 열이 많이 나서 며칠을 앓았다고. 시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내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시우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자신도 평생 그런 느낌을 안고 살아왔으니까요.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그 기분. 저도 그래요. 시운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돌려 시운을 바라보았어요. 시운 씨도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내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시연이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우연이겠죠.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는 거겠죠. 시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너무 많은 것이 닮아 있었습니다. 습관도, 취향도, 심지어 느끼는 감정까지요. 그날 밤 시우는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시연과 자신의 공통점들, 손가락 습관, 커피 취향, 비 오는 날의 행동, 생각에 잠길 때의 버릇, 그리고 둘 다 느끼는 빈자리의 감각.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시연은 재벌가의 아들로 시우는 가난한 할머니 밑에서. 두 사람의 접점이 있을 리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닮은 걸까요? 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봤자 답이 나올 리 없었어요. 그냥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처음 만났는데도 편안한 느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익숙함. 그것은 단순히 닮아서 느끼는 감정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것, 더 오래된 것. 시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우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접어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잠들기 직전 시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느낌. 시운도 평생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시연 곁에 있을 때는 그 빈자리가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왜일까요? 시우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운에게는 오래전부터 반복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꾸기 시작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아주 어릴 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품에 안겨 이 세상에 눈을 뜬 그 순간부터 그 꿈은 시운의 밤을 찾아왔어요. 꿈의 시작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시운은 넓은 방 안에 서 있었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표면이 어디선가 들어오는 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피아노는 마치 시운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피아노 의자에 앉으면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희미한 형체가 보였어요.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개에 가린 것처럼 흐릿했어요. 하지만 그 시선만큼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사랑이 담긴 눈빛. 그 눈빛이 시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운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반 위에 손가락이 얹어지는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손가락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천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처음에는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높아지다가 다시 내려오는 물결처럼 출렁이는 멜로디였습니다. 시우는 그 곡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손끝은 그 곡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움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하고 행복 같기도 한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손이 시운의 어깨 위에 얹어졌어요.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 손이 시운을 감싸고 있는 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톤만큼은 기억에 남았어요. 부드럽고 다정하고 사랑이 담긴 목소리, 시운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어요. 시운은 땀에 젖은 채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속 울렁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꿈의 장면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방의 모습도 피아노의 형태도 뒤에 서 있던 사람의 형체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기억이 스르르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선명하게 남았어요. 손끝에 남은 감각, 건반을 누르던 그 느낌이 손가락 끝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 꿈속에서 연주하던 그 곡의 선율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시우는 손을 들어 허공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어요. 꿈속에서 하던 것처럼요. 이상하게도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이요. 이게 대체 뭘까? 시우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어요. 친적도 가까이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네 집 근처에는 피아노 학원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왜 꿈속에서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걸까요? 왜 손가락이 그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0살쯤이었을 거예요. 같은 꿈을 너무 자주 꿔서 무서웠거든요. 할머니, 나 자꾸 같은 꿈을 꿔요. 피아노 치는 꿈이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어요. 설거지를 하던 손이 멈추고 등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좋은 꿈이네. 피아노 소리는 예쁘잖아. 할머니는 시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난 피아노 쳐본 적 없는데요. 꿈은 원래 그런 거야.
해본 적 없는 것도 꿈에서는 할 수 있어. 할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 같았어요. 시우는 그 이후로 할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에 두세 번,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꿈을 꿨습니다. 배경은 항상 같았어요. 넓은 방, 그랜드 피아노, 따뜻한 시선, 어깨 위의 손, 그리고 그 멜로디. 29이 된 지금까지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꿈은 더 자주 찾아왔어요. 거의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깰 때마다 시우는 거실에 있는 피아노를 떠올렸어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꿈속의 피아노와 닮아 있었습니다. 크기도 색깔도 빛을 받아 빛나는 모습도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시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이유가 어쩌면 이 꿈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시우는 특히 선명한 꿈을 꿨습니다. 그날 꿈에서는 뒤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조금 더 또렷했어요.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윤곽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작은 아이였습니다. 시운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 그 아이도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운이 연주를 마치자 그 아이가 다가왔어요. 작은 손이 시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아이가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려고 했어요.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시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아이의 손이 잡혔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환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어요. 저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시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꿈속의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그들은 시운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을까요? 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그리운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우는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희뿌연 새벽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시우는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꿈속에서 연주하던 그 곡이었어요. 음정은 정확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곡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자신도 신기했어요. 그 곡은 시운의 삶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꿈에서만 듣는 멜로디, 이름도 모르는 곡. 하지만 시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음악이었어요. 언젠가 이 곡의 이름을 알게 될까요? 언젠가 이 꿈의 의미를 알게 될까요? 시운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29살의 얼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전시 개막 전날이 밝았습니다. 한 달 넘게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드디어 내일 막을 올리는 거였어요. 시연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전시장 최종 점검, 협력사 대표들과의 마지막 조율, 언론사 인터뷰 일정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시우는 그림자처럼 시연을 따라다니며 경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오후 5시 시연이 시운에게 말했어요. 시운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저녁에 VIP 만찬이 있는데 거긴 아버지 경호팀이 담당하거든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몇 시에 모실까요? 아침 6시요.
일찍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해요. 시연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시우는 속으로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인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연이 떠난 후 시우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니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현관에서부터 고요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정부가 현관 쪽에서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아, 김시훈 씨.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네. 상무님이 저녁 일정은 따로 가신다고 하셔서요. 가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택에 아무도 없어요. 회장님 내외분이랑 상무님 모두 VIP 만찬에 가셨고 직원들도 다 조기 퇴근했어요. 내일 전시 개막이라 다들 일찍 쉬라고 하셨거든요. 시우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만 있는 건가요? 네. 혼자 심심하시겠네요. 저도 지금 퇴근이에요. 냉장고에 저녁거리 넣어뒀으니까 드세요. 가정부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저택에 울려 퍼졌어요. 시우는 홀로 남았습니다. 저택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가정부의 발걸음 소리, 직원들의 대화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문 닫히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자신의 숨소리만이 고요 속에 울렸습니다. 시우는 직원 숙소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시우는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느낌이었어요. 뭔가를 잊은 것 같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시우는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어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책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여다봤다가 던져두었어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그렇게 보냈을까요? 시우는 결국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은 채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복도를 지났어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심장도 따라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머리로는 알지 못했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거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시우는 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가슴팍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왜 여기로 온 거지? 시우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니, 대답을 피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해질 무렵의 빛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빛이 거실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소파도 테이블도 바닥도 모두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노을빛을 받아 표면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아노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시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운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 같았어요. 아니,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저릿해지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피아노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저 피아노가 자신에게 다가오라고, 앉으라고,
연주하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목소리가 시운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안 돼. 시운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 피아노는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첫날 가정부에게 들었잖아.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어. 이 집의 금기라고 했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우는 피아노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붉은빛에서 보랏빛으로, 보랏빛에서 어둠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시우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꿈이 떠올랐어요. 매일 밤 꾸는 그 꿈. 넓은 방, 그랜드 피아노, 따뜻한 시선, 건반 위를 미끄러지는 손가락. 그리고 그 멜로디. 손끝에 남아있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건반을 누르던 그 느낌이 손가락 끝에서 꿈틀거렸어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움직인 거였어요. 시우는 깜짝 놀라 발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아노와의 거리가 줄어들어 있었어요. 멈춰, 돌아가. 머리로는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자국. 어느새 피아노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피아노의 검은 표면이 눈앞에 있었어요. 노을빛이 거의 사라지고 어스름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는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시우는 숨을 멈추고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뜨거웠어요. 마치 열이 난 것처럼요. 건반 덮개 위로 손을 뻗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끌림이었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시우는 자문했습니다. 왜 이 피아노 앞에만 서면 이성을 잃는 걸까? 왜 만지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는 걸까? 왜 이 피아노가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피아노와 자신 사이에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 이해할 수 없는 끌림.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시우는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오늘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피아노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러나면서도 계속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을 빠져나왔을 때 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달리기를 한 것처럼 지쳐 있었어요. 손을 들어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복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피아노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름을 외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감은 있었어요. 그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무언가가 바뀔 거라는 예감이요. 시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텅 빈 저택에는 침묵만이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우는 숙소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피아노가 떠올랐습니다.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던 검은 표면, 자신을 부르던 그 소리 없는 목소리,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꿈틀거렸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시우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저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 가족은 아직 만찬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복도에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계단을 내려가고 복도를 지나고 거실 앞에 섰습니다. 또 여기에 온 거였어요. 아까 물러났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거실 안은 어두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피아노가 보였어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낮에 본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신비롭고 더 아름답고 더 강렬하게 시운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시운은 거실로 들어섰어요. 발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피아노와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건반 덮개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시우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였어요.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안 돼. 만지면 안 돼. 머리로는 계속 경고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건반 덮개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에서 수천 번 해온 것처럼 손이 움직였어요.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달빛 아래 드러났어요. 시우는 숨을 멈추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건반 하나하나가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29년을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얹었어요.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으로 무언가가 퍼져나갔어요. 따뜻하고 익숙하고 그리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음이 울렸어요. 낮고 깊은 음이 고요한 저택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음이 이어졌어요. 손가락은 정확하게 건반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캐논이었어요. 시우는 그 곡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알고 있었어요. 수천 번 꿈에서 연주했던 바로 그 멜로디였습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이 달빛 아래 흘러나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우는 눈을 감은 채 연주했어요.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래 막혀있던 것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멜로디는 계속되었습니다.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다시 낮은 음으로. 물결처럼 출렁이는 선율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시운의 손가락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 이 곡만 연습해온 것처럼 완벽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연주에 빠져 있었거든요. 눈을 감은 채 건반 위를 미끄러지는 손가락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회장 가족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태성이 먼저 현관에 들어섰어요. 그 뒤를 서영과 시연이 따랐습니다. VIP 만찬이 예정보다 일찍 끝났던 거였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멈춰 섰어요. 음악이 들렸습니다. 피아노 소리였어요. 거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멜로디. 그 곡을 듣는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캐논이었습니다. 태성의 손에서 서류 가방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이 커지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이 곡은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시연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는 음악이 들려오는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누가 치는 거야?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에도 피아노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캐논의 선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5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거실 입구에 도착했어요.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달빛 아래 피아노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넓은 어깨. 그 사람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김시훈이었습니다. 서영의 무릎이 꺾였어요. 남편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꼈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시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눈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연은 숨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곡은 25년 전 4살 생일날 연주하던 곡이었어요. 쌍둥이 형이 연주하던 곡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기 전 엄마 아빠 앞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바로 그 곡. 그날 이후로 이 집에서 다시는 울리지 않았던 멜로디였어요. 25년 동안 누구도 치지 않았고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곡이 울리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경호원의 손끝에서요. 시우는 연주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고 사라졌어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우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볼 위로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어요. 시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회장 부부와 시연이 모두 얼어붙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켰다.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금기를 어겼다. 시훈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시훈의 사과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훈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곡을 어디서 배웠어요? 시훈은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저는 사실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곡을 알아요?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시훈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꿈에서요. 꿈에서 계속 이 곡을 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꿈을 꿨어요. 세 사람의 표정이 변했어요.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영은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시연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달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침묵하던 피아노가 오늘 밤 다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우는 피아노 앞에 선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서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연은 창백한 얼굴로 시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금기를 어겼으니 혼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고될 수도 있겠다고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분노가 아니라 충격, 질책이 아니라 경악. 그들의 눈에는 시온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이 한 발자국 다가왔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 목소리가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곡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다. 시우는 침을 삼켰어요. 목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배운 적 없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 있지? 태성의 눈이 시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시운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꿈에서요. 시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쳤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이요. 깨어나면 꿈의 내용은 흐려지는데 이 멜로디만은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서영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꼈어요.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시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뭘 봤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시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방 한가운데 피아노가 있었고 저는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뒤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여자였어요. 긴 머리카락이 보였거든요. 서영의 숨이 멎은 것 같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우는 말을 끊었어요. 마지막 부분을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시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옆에 아이가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요. 그 아이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손가락으로 리듬을 타는 습관, 커피 취향, 비 오는 날 창문을 여는 행동. 수많은 공통점들. 그리고 둘 다 느꼈던 빈자리의 감각. 내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느낌. 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시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얼굴은 안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느낌은 기억나요. 그 아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마치 원래 거기 있어야 할 사람처럼요. 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운을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끌림. 이유 없이 편안했던 그 감정.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태성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희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싸우고 있었어요. 25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아들. 쌍둥이 중 형. 시연이보다 3분 먼저 태어난 아이.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경찰, 사설 탐정, 언론. 전국에 전단지를 뿌리고 현상금을 걸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태성은 아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믿는 편이 덜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아내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태성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태성은 시운을 바라보았어요. 29살 청년. 가난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컸다고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리고 이 청년은 2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마지막으로 연주하던 곡을 알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이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쉽게 믿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수많은 거짓 제보에 속았으니까요. 아들을 찾았다며 나타난 사기꾼들,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들, 그때마다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에 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꿈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아. 태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 곡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움직였을 뿐입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시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고개를 들어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곡의 이름조차 몰라요.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고 악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거짓말로 이 곡을 칠 수 있겠어요?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운의 말이 맞았습니다. 캐논을 완벽하게 연주하려면 최소 몇 년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한 번도 배운 적 없다면서 막힘없이 쳐냈어요. 그것도 감정을 담아서 마치 평생 그 곡만 연습한 사람처럼요. 서영이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시운에게 다가왔어요. 시운 앞에 서자 그녀의 손이 떨리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시운의 얼굴을 만졌어요. 시운은 놀라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서영의 손이 먼저 그의 볼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눈이 닮았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보, 이 아이 눈 좀 봐요. 우리 시운이 눈이랑 똑같아요.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의 말에 시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검고 깊은 눈, 어딘가 익숙한 눈빛, 코도 닮았어요. 입술 모양도. 여보, 이 아이. 서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운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시운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회장님의 부인이 자신을 보며 우는 걸까요? 왜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누군가를 떠올리는 걸까요? 시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시운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키, 비슷한 체격, 그리고 어딘가 닮은 얼굴. 형? 시연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시운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그동안 느꼈어요.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편하지? 왜 이렇게 익숙하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닮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한테는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25년 전 놀이공원에서 형을 잃어버렸어요. 그 형이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이 방금 그 곡이에요. 시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쌍둥이, 잃어버린 형, 25년 전,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시연이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시연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울렸어요. 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연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끌림, 설명할 수 없던 익숙함,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던 그 느낌, 그게 이거였던 걸까요? 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한테 가족이 있었던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달빛만이 네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그 빛 아래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 태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울다 지쳐 겨우 잠들었어요. 태성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25년 동안 보던 그 슬픔이 오늘 밤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며 나타난 사람들, 돈을 요구하던 사기꾼들, 그때마다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에 빠지기를 반복했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청년이 캐논을 연주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비서를 불렀어요. 김시훈이라는 직원의 신상 정보를 모두 가져와 출생지, 가족관계, 자란 곳, 알 수 있는 건 전부 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몇 시간 후 태성의 책상 위에 서류가 놓였어요. 김시훈의 이력서와 신상 정보였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서류를 넘겼어요. 김시훈, 1996년 3월 15일생. 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생년월일이 같았어요. 잃어버린 아들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가족관계란에는 할머니 한 명만 기재되어 있었어요. 부모는 미상이었습니다. 주소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동네였어요. 태성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김시훈이 어떻게 그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어요. 오후 3시 태성은 경호원 없이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김시훈의 집이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높은 빌딩 대신 낡은 주택들이 나타났습니다. 좁은 골목길, 빛바랜 간판, 오래된 전봇대. 태성이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태성은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작은 집이 보였어요. 낡은 기와 지붕에 허름한 담장. 대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경호원 청년이 25년을 살았다는 거였어요. 태성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셌습니다. 손은 마디마디 굵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태성을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성이라고 합니다. 김시훈 씨의 고용주입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시훈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시훈 씨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할머니는 태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비싼 정장과 고급 시계. 자신과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성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안은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낡은 가구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구석구석 손길이 닿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태성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드릴 차가 없네요. 변변한 게 없어서. 괜찮습니다. 태성은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태성을 묵묵히 바라보았어요. 뭘 물어보시려고요?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시훈 씨를 언제부터 키우셨습니까? 할머니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태성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25년 전이에요. 1996년 가을이었죠. 태성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놀이공원 근처 파출소 앞이었어요. 밤늦게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파출소 앞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혼자서 울고 있었죠. 할머니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어요. 25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미아래요. 이름만 말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부모님 이름도 모르고 집 주소도 모르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태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훈이요. 자기 이름이 시훈이라고만 했어요.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5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아들. 그 아이의 이름도 시훈이었습니다. 박시훈.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찰이 보호시설로 보낸다고 했어요. 부모를 못 찾으면 거기서 자라야 한다고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말 듣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애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울고 있는데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려오신 겁니까? 네. 며칠만 맡아달라고 했어요. 부모가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경찰한테 연락했는데 미아 신고가 없었대요. 태성은 이를 악물었어요. 미아 신고가 없다니. 그는 전국에 현상금을 걸고 아이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좋지 않았어요. 서류가 누락되기도 하고 연락이 안 닿기도 하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결국 저한테 왔어요. 정식으로 입양은 못했지만 그냥 25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5년 그 긴 시간 동안 이 할머니가 아들을 키워온 거였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혼자서 남의 아이를, 아니 남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혹시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한테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는 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왼쪽 어깨에 점이 있었어요. 작은 점이요. 그리고 잠꼬대를 많이 했어요. 피아노 하면서.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게도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피아노를 좋아했습니다. 4살이었지만 캐논을 칠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훈이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태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혹시 당신이 확인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태성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차에 오른 태성은 한동안 운전대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 그 아이가 이 가난한 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태성에게는 마지막으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과학적인 증거가요. 며칠 후 태성은 시운이 운전하던 차량에 홀로 앉았습니다. 시운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태성은 운전석을 살폈습니다. 헤드레스트에서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시운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그 머리카락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비밀리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신의 DNA와 비교해 달라고요.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그 일주일은 평생 동안 가장 긴 시간 같았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친자 확률 99.99%. 태성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확실했어요. 김시우는 25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박시훈, 시연의 쌍둥이 형, 아내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이,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곁에 있었어요. 태성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태성은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서영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시훈이가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놓아도 되는 거겠지.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25년 동안 미안했어요. 부모님을 찾아줬어야 했는데 나한테 능력이 없어서. 서영이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해요. 시훈이를 키워주셔서,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여자는 마주보며 울었어요. 25년의 시간이 그 눈물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시훈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 가족과 할머니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소파에 앉은 태성과 서영, 그 옆에 선시연,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 모두의 시선이 시훈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시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며칠 전 태성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9%, 자신이 25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 시연의 쌍둥이 형이라는 것.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농담이길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29년을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온 자신이 재벌가의 아들이라니.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서류를 보여주었을 때 시우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DNA와 태성의 DNA가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 25년 전 실종 당시의 기록, 왼쪽 어깨의 점,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가족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시우는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어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그런 자신에게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시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시훈 앞에 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평소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었어요. 시훈아.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 본래 이름을 불러야겠구나. 시훈은 숨을 멈췄어요. 박시훈. 그 이름이 태성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박시훈. 시훈은 그 이름을 들었어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29년 동안 한 번도 불려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시우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아버지. 시훈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입에 붙지 않았어요.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태성이 시훈을 끌어안았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품이었어요. 시훈은 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의 온기. 그것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미안하다. 널 잃어버려서 미안하다.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5년 동안 널 애타게 찾았어. 포기한 적 없었어. 하지만 결국 너를 찾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어. 시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태성이 물러나자 서영이 다가왔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그녀는 시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시훈이. 서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엄마야, 내 엄마야. 시훈은 그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온기, 그것이 눈앞에 있었어요. 어머니. 시훈이 작게 불렀습니다. 서영은 그 한마디에 더 크게 울었어요. 시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내 손을 놓쳐서 미안해. 서영의 몸이 심하게 떨렸어요. 25년 동안 하루도 안 잊었어. 매일 내 생각을 했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시우는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품에 안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연이 다가왔어요. 쌍둥이 동생. 3분 늦게 태어난 동생. 시우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끌림. 설명할 수 없던 익숙함.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형? 시연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형이었네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처음부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내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느낌. 그게 형이었어요.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시연이 시훈을 끌어안았어요.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이 그 포옹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시훈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25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분. 혈연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게 품어준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시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내가 가족을 찾아서 할머니는 너무 행복해. 할머니 바람이 그거였어. 내가 진짜 가족을 만나는 거.
시우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그래, 알아. 알고 있어. 태성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과 함께 사시죠. 시온이를 키워주신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내 집에서 살래요. 거기가 편해요. 대신 시온이가 할머니 보러 할머니 집으로 자주 올 거지? 시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매일 갈게요.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태성이 시온에게 말했어요. 시온아, 피아노 앞에 앉아보지 않겠니? 시온은 고개를 돌려 거실 한가운데 있는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피아노. 25년 동안 침묵하던 그 악기. 칠 수 있겠니? 시우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 앞에 손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뒤를 돌아보았어요.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할머니. 모두 시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꿈에서 느꼈던 바로 그 시선이었어요. 시운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반에 손가락을 얹었어요. 캐논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음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어요. 두 번째 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같은 선율이 시간차로 겹쳐지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성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연은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꿈에서만 치던 곡, 이제는 현실에서 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진짜 가족들 앞에서요. 눈물이 흘렀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어요. 캐논의 선율처럼 끊어졌던 가족의 삶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멜로디가 시간차로 겹쳐지듯 25년의 공백이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여운이 거실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우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5해 만에 흘리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피아노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의 매개체였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고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준 달이었습니다.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다가왔습니다. 5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로운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갈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박시우는 가족의 품에 안긴 채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느꼈던 빈자리,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 그것이 이제야 채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손끝이 기억하는 멜로디처럼, 가슴이 기억하는 온기처럼 잊혀진 줄 알았던 것들이 우리를 결국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도, 끊어진 인연도,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마음 앞에서는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이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잘 들었다는 응원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삶이었습니다.